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점검은 이스라엘 얘기겠죠? 네, 정치적으로는 현재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된 상태죠. 특히 아라월리 병원 폭발 사건으로 전 아랍권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란과 헤즈볼라가 적극 참전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미국의 형편없는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인근의 병력 집결을 완료했고요. 스탠바이 상태에 들어갔죠. 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과연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궁금해했었는데 그 해결책을 이스라엘이 나름 들고 나와서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렐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스라엘 기갑부대 드론 대처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드론 해결책이 흥미롭다고요? 네,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은요, 가자지구 접경에 배치된 이스라엘 기갑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4 탱크들이 포탑 위에 마치 금속 갑옷 가림막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지붕 같은 거 하나 얹어 놓은 건데, 보통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콥 케이지 아머라고 하는데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해서 약간은 이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했었으나 그 효과는 나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방어 장비죠. 우크라이나군도 포병 진지나 자주포 위에 철망을 쳐서 러시아군 란셋 드론을 차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드론 공격으로 2대의 메르카바4 전차를 잃은 상태죠. 따라서 응급 처방으로 콥 케이지 아머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포탑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했고요. 향후 전차뿐만 아니라 보병 전투차나 자주포 등에도 콥 케이지 아머가 적용될 듯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얇은 구조물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근데 있어요. 일단 히트탄, 즉 성형 자격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지 이게 이해가 갑니다. 1880년대에 미국의 기술자 먼로가 당시 폭약의 주류였던 면화약, 그러니까 코튼 파우더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평평한 철판에 평면으로 폭약을 깔아서 터뜨려 봤죠. 그러니까 표면에 흔적만 남았어요. 근데 표면이 움푹 파인 폭약은요, 철판에 패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먼로는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했고요. 그래서 먼로 효과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철판이 있으면 철판 위에 폭약을 그대로 놔둬서 빵 터뜨리면 별 효과가 없었는데, 철판 위에 폭약을 이렇게 온폭하게 안쪽이 들어갔다고 온폭하게 해서 빵 터뜨렸더니 이 철판이 움푹 패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폭약 성능으로는요, 그 이상의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독일의 기술자 노이만이 폭약의 움푹 패인 부분에 금속재 커버, 이른바 이제 라이너라는 걸 씌우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라이너를 씌우니까 이 철판 목표가 보다 깊게 뚫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먼로 효과가 성형 자격탄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무기로서 쓰이게 된 것은요, 이 노이만 효과 때문입니다. 물리의 법칙에 따라 폭발 에너지는 움푹 패인 곳, 즉 저항이 가장 약한 부분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먼로 효과지만 노이만 여기다 라이너를 이제 여기다 갖다 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라이너는 이제 구리로 만들어졌어요. 구리로 만들어진, 쉽게 말해서 구리로 만든 이제 꽃갈콘 같은 걸 딱 껴놓은 거야. 이 라이너를 껴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요, 폭발하는 순간에는요, 구리가 증발, 금속 분자의 상태가 돼요.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이게 부드러운 구리의 금속 입자에 의한 제트 분류가 고온 고압의 가스와 함께 단단한 장갑판 구멍을 뚫고 들어가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메탈 제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폭약의 양과 라이너의 각도 혹은 라이너의 깊이 등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화학 에너지로 철판을 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단순 운동 에너지로 두꺼운 철판을 뚫으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구경의 아주 큰 철갑탄을 아주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발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대전차포의 구경이 37mm에서부터 50mm, 75mm, 88mm, 90mm, 심지어 뭐 120mm까지 이렇게 급격히 대구경화 됐죠. 이렇게 대구경화 되면요, 보병은 대전차포가 없으면 전차에 꼼짝없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덩치가 커다란 대전차포를 항상 끌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하지만 이 화학 에너지를 쓰는 성형자격탄은요, 속도에 상관없이 탄이 목표물에 날아가서 닿기만 하면 폭발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보병용 대전차 무기가 우리가 잘 아는 바주카, 판저파우스트, 그리고 알라의 요술봉 RPG 시리즈죠. 그리고 각종 대전차 미사일에도 이 효과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차 입장에서는 이런 성형자격탄이 매우 골치 아픈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성형자격탄은요, 목표에 닿는 순간 전기신관이 작동해서 폭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 입장에서는요, 전차 외부에 구조물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전차 장갑에 성형자격탄이 닿기 전에 먼저 이 구조물이 닿게 하면 피해를 훨씬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차들은요, 연합군의 이 히트탄 공격에 대비해서 이른바 슈리첸이라고 하는 사이드 스커트, 아주 굉장히, 여기 보이시죠? 막 커다란 방패 같은 거 이런 걸 밖에다 달았고,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철망 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요, 오늘날까지 이어졌죠. 이라크전 당시 많은 미군 장갑 차량들이 외부에 슬랫 아머라는 성형자격탄 방지 프로텍션을 장착했습니다. 이른바 닭장차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반응 장갑을 전차의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는 거죠. 이 반응 장갑은요, 소량의 폭약을 외부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만약 성형자격탄이 닿게 되면 폭발력을 외부로 분출시켜서 화학 에너지 효과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 많은 반응 장갑을 전차에 장착시키면요, 전차의 무게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어요. 무엇보다 급할 때 쓰기에는 이 철망이 제격이죠. 이 베트남전 당시 철망을 두른 기갑 차량의 통계를 보면요, 전기 신관을 사용하는 RPG-7의 경우 철망에 걸리게 되면 신관의 전기가 접수돼 가지고 대략 50%의 확률로 무력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형자격탄을 쓰는 쪽도 바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무력화하는 신형 탄두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텐덤 탄두죠. 즉 이중 탄두로요, 앞쪽에 작은 탄두가 반응 장갑이나 슬랫 아머를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본 탄두가 장갑에 직격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이런 성형자격탄 때문에 많은 전차들이 보병 손해에서 엄청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차는 보병에게 사신이 아니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전차가 떡장갑으로 유명한데 굳이 이런 케이지 아머 같은 게 필요할까요? 네, 이스라엘군은 예로부터 승무원의 생존성을 매우 중요시했죠. 따라서 일단 기본 장갑도 매우 두터울 뿐더러 엔진을 차량 앞쪽에 배치해서 일종의 추가 장갑 역할을 하게 설계해놨습니다. 또한 공간 장갑과 복합 장갑, 그리고 반응 장갑 등을 적극 사용했죠. 그래서 현존하는 MBT 중 가장 우수한 방어력을 갖췄다고 이스라엘 전차들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메르카바 4 전차는요, 정면에서 날아오는 러시아대 대전차 미사일을 거뜬히 막아낸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메르카바 4의 포탑을 보시면 수많은 레바논과의 실전을 겪으면서 나온 산물이 보입니다. 이 메르카바 4의 포탑이요, 마치 UFO와 같이 생겼죠. 그쵸? 굉장히 넓고 널쩍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잘 보시면 적층으로 이루어진 경사장갑으로 포탑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요, 한마디로 시간에서 워낙 많은 수의 RPG가 전차 상부로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름 방어력에는 자신감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드론의 공격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수많은 상용 드론들이 공격용 무기로 개조됐죠. 특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에 RPG 탄두를 장착해 전차 위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일정 높이 위에서 이 RPG 탄두를 떨어뜨리면요, 이게 자유낙하를 해요. 근데 이 자유낙하 속도로도 충분히 RPG 신관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드론은요, 매우 조용하고 천천히 날아온 게 특징이죠. 이번 아덱스에서요, APS, 즉 능동방어장치 전문가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드론 같은 걸 어떻게 대처하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능동방어장치는요, 대전차 미사일이나 RPG 같은 비교적 빠른 비행물체에 반응하도록 소프트웨어가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느리게 접근하는 비행물체는 위협 요소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군은요, 자폭형 드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속 150km로 접근하는 비행체에 대해서도 반응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모델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드론이 저속으로 머리 위로 날아와서 폭탄을 떨구는 이런 방식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동시에 드론 두세 대가 접근해서 반복적인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전차가 떡장갑을 둘렀다 해도 머리 위에서 히트탄을 마구 떨어뜨리는 데 장사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요, 떨어뜨리는 쪽에서 위치를 아주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번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전차 드론 피격 모습을 잘 보시면요, 드론이 아주 정교하게 메르카바의 약점을 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하마스도 메르카바 전차의 포탑 상부 방어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포탑이 아닌 차체 상부에 이 RPG 탄도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RPG 탄도는요, 곧바로 폭발하며 곧이어 불길이 치솟죠. 아마도 엔진부에 맞아서요, 전차가 즉시 기동 불능이 되고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나요? 아마도 하마스는 계속 차체에, 이렇게 포탑이 아닌 차체에 RPG 탄두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차체 전면까지 이런 케이지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차체 앞부분에 반응 장갑을 떡칠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불안하니까 포탑 위에만 케이지를 씌웠지만 이게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케이지는요, 딱 일회용이에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딱 봐도 내구성과는 거리가 먼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로 피격이 되면, 거기서 살아남게 된다면 전차는 이탈해서 안전지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드론이 따라다니면서 폭탄을 떨구면 이것도 또 답이 없다는 얘기죠. 또한 이 콥 케이지 아머 이 구조물이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차의 실루엣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너무나도 찾기 쉬운 표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욱 문제는 이 콥 케이지 스타일의 구조물은요, 자칫 비상시 탱크 포탑에 탄 승무원들의 탈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포탑에서 승무원들이 탈출할 때는요, 승무원들이 포탑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위에 케이지가 있으니까 이게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다만 현대 주력 전차 중에서 핵심 구성이 독특한 메르카바 전차는요, 차체 뒤쪽에 필요에 따라 승무원들이 탈출할 수 있는 해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해결책은 있는 건데, 그렇지만 메르카바가 아닌 대부분의 다른 전차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안티 드론 시스템에 있어서 세계 최정상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미 많은 이스라엘제 드론 탐지 시스템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스템들이 대부분 모바일화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제대로 된 나라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시스템들을 즉시 전장에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모로 이스라엘군 앞에 난관이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오늘 소개해드린 콥 케이지 아머가요,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나 혹은 다른 기갑 차량에 더 흔하게 사용되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현장 사진들을 보면요, 현재 가자 주변에 위치한 모든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들이 이러한 추가적인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콥 케이지 아머를 장착한 차량들이 초기 침공에서 선두 차량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콥 케이지 개념이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를 계승한다는 거죠. 우리와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군대는요, 특히 차량 보호와 관련하여 이스라엘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미 다양한 탱크와 장갑차에 옵션으로 탑 마운트 장갑 스크린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서 이제 콥 케이지 이 아머를 이제 기성품으로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안으로 본격 진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드론 공격에 꽤나 고통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실전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기로 유명한 이스라엘군이 이번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관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